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3월 8일은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설립된 날입니다. 올해로 딱 10년 차 맞이했습니다. 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좀 감회가 새롭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주년 기념 행사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팬데믹 때문에 사실 어떤 행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 가을경에 저희가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거는 어제가 어떤 날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블라디 선데이라는 날입니다. 블라디 선데이는 3월 첫 주 일요일에 항상 저희가 블라디 선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1960년대 초에 그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벌였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미국 역사에서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시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알라바마주 셀마에서 출발해가지고 몽고메리까지 이 비폭력 저항 시위 캠페인을 벌였던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 중에 경찰이 과격하게 진압하면서 총기 발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블라디 선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매년 이날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 엘레바마주에서는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하는 것을 재현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기념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행사가 요즘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는 마틴 앤 코레타 킹 유니티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조찬 모임 행사가 열렸나 봅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행사로 열렸던 것 같고요. 이 유니티 브렉퍼스트라는 조찬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 축하 연설을 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발표를 처음으로 합니다. 이 행정명령 발표된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선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블라디 선데이, 즉 1965년에 있었던 이 셀마 투 몽고메리 마치의 어떤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지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흑인 인권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미국 시민인데 어떤 주들은 이 흑인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인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이상하게 이 법들을 다 꼬아놨던 것이죠. 그래서 뭐 월급이 얼마 이상 되지 못하면 투표를 못한다든가 뭐 이상한 조치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투표하지 못하게끔 자꾸 막았던 이런 주 정부들의 투표법들, 선거법들을 이거를 좀 고쳐달라라는 그런 그 권리를 달라,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실제로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각 주마다 이 선거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법률들이 이제 투표에 누구나 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그런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당시 만들어진 선거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해서 이걸 놓고만 이야기하면, 65년에 있었던 이 사태만 놓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투표권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없애는 그런 아주 중요한 좋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걸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름만 갖다나 진보하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막 강하게 몰고 나가면서 이를 좀 부추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하게 해주자라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부정선거 내지는 불법 투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준다. 이것이 우려가 돼서 지금 공화당 쪽이랑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금 HR1, 그러니까 지금 연방 하원에서 지난주에 통과한 그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던 HR1 법의 이 지금 문제점들을 저희가 아주 여러 번 거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원에서 이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행정명령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연방 근로자들, 연방 기관에서 일하는 연방 근로자들은 유권자 등록이나 선거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달라, 정보의 내용을 확대해달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방 근로자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들은 투표 날은 내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루 쉬겠습니다라고 투표 날 휴가를 낼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하나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내가 폴 와처, 그러니까 선거 감시원 내지는 선거 개표 인력으로 내가 이 선거에 지금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좀 며칠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휴가를 더 연장해서 며칠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봐라 라고 인사관리국장한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인사관리국장이 투표에 관련해서 연방 직원들이, 연방 공무원들이 투표 때문에 나 휴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휴가를 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연방 공무원들이 투표에 관여하게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지금 사실은 문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거는 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주 국무부가 그 주의 선거를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카운티별로 카운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선거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연방정부가 관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거니와 이 개입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이 투표 감시하겠다 혹은 투표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휴가를 내달라고 하면 휴가를 내줘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 뭐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연방에서 지금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참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게 저희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HR1 법도 이게 연방의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각 주정부별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걸 연방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연방의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HR1 법을 보면은 모든 전국에서 우편투표 의무화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유권자 등록 명부를 만드는 유권자 등록 명부를 만드는 방법도 연방에서 지시한 대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방법들을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침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건 절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월권 행위 결국은 헌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에 보면 주권은 연방 정부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미국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권은 주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과 주에만 주권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들의 연방이기 때문에 이 연방정부, 이 미국, 미 합중국을 이루고 있는 각 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헌법 정신인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서 연방이 모든 각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끼어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통과되면 안 되는 악법이다. HR1.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조찬 모임에서 영상으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주의회에서 투표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난번에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 각 주별로 지금 선거법 개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죠. 조지아주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뭐 애리조나주도 그렇고 지금 각 주별로 선거법을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하는 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불법 투표라든가 부정선거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합법적인 유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2년 선거 때 엄청나게 많은 부정선거들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것들을 쭉 보니까 우편투표
온 것들이 본인이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짜로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건지 본인이 보낸 걸 다른 사람이 바꿔치기 한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게끔 시스템들이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방법 바꿔야 되겠다. 본인이 정말 투표하는 건지 확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이 투표한 것도 나오고 타주로 이주한 사람이 투표한 것이 나오고 부재자 투표 용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돼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투표한 것으로 돼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각 주별로 주의회가 올해 초에 소집이 되면서 선거법을 이렇게 바꿉시다 하고 개정안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바이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표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의회 회기 동안 43개 주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25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해서 미국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투표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투표하는 거 계속 둬야 됩니까? 이 나라가 좀비 나라입니까? 그거를 막자라고 해서 지금 각 주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투표권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새로 내려놓은 행정명령이 연방 공무원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휴가 줄 테니까 가가지고 선거 감시해라 이런 행정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에 있습니다. 스테이트, 주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연방정부에서 자꾸 간섭하고 건드리려고 하면 전쟁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남북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선거법에 관련한 것은 절대 주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연방이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그리고 린 우드 변호사의 소송을 또 말없이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지난번에도 줄줄이 선거와 관련한 소송들 기각하면서 특별히 대선 문제와 관련한 소송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 없이 그냥 기각을 했죠. 린 우드 변호사가 이 텔레그램에다가 내놓은 성명 내용을 보면 놀라울 것 없다. 하나도 놀랍지도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각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선관위원회를 상대로 했던 그 소송이고요. 그리고 린 우드 변호사가 또 조지아주 선거와 관련해서 냈던 그 집행정지 명령 청구였는데 둘 다 그냥 아무런 코멘트 없이 이 대법관들의 해명 없이 그냥 기각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은 이 선거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체 들여다보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딱 벽을 쳐놓은 겁니다. 그냥 벽을 딱 쳐놓은 그런 상태다. 그런데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이 대법원이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뭔가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부정은 있는데 부정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을 닥치고 있는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쥐고 있고 그리고 또 백악관도 민주당이 쥐고 있는 이런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코트 패킹이라는 겁니다. 패킹. 이 패킹이라는 건 뭐냐면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늘려서 물타기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패킹인데 바로 코트 패킹이라는 거는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죠. 지금 9명인데 이 9명의 대법관 숫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늘리게 되면 현재 9명의 대법관은 6명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3명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뒤엎을 수 있다는 거죠. 한 15명쯤으로 확 늘려버리면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 패킹 얘기가 나올까봐 사실은 대법관 숫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에 딸리는 부차적인 반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 되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결정은 과반수로 나니까 나머지 과반수에 딸리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마다 이 반대 의견들이 많이 따라붙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건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대법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의 이 위상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코트 패킹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주대 없이 새 가슴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뉴욕주의 공화당이 드디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당연히 나올 게 나온 거죠. 나올 게 나온 건데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신경은 쓰입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민주당 쪽의 의원들, 그러니까 뉴욕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은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탄핵까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쿠오모 주지사 사임해라 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사임을 종용하긴 했지만 탄핵은 이야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전체의 오명이 이렇게 좀 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물이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한테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인 사임으로 끝나게 되면 그럼 뭐 개인적인 일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뉴욕주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주 의원들은 계속해서 그냥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냥 사임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안 된다,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그 사임 압박은 더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사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제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이 두 군데에서 폭로가 나왔는데, 기사가 나왔는데요. 쿠오모 주지사한테 성추행 당했다, 이거 폭로한 여성 직원이 2명이 더 나왔습니다. 둘 다 쿠오모 주지사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유부녀였습니다. 그 보통 유부녀가 아니고, 그 남편이 쿠오모 주지사의 아주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정치적으로 지지해줬던 지지자의 와이프한테 추행을 한 겁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은 젊은 여성인데, 30대 초의 젊은 여성인데, 뭐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보도를 내드린 적이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까지 얘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newsandpost.com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를 저희가 뉴스 브리핑 끝나고 1시간 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는 아주 손버릇, 입버릇 굉장히 나쁜 거죠. 걸핏하면은 여성들 뺨에다가 뽀뽀하고, 등 허리 이렇게 허리 아래쪽에다가 손 갖다 대고, 뭐 뽀뽀해도 돼? 뭐 그리고 뭐 밤에 호텔로 불러들이고, 요즘 남편하고 관계는 어때? 뭐 이런 이상한 질문하고, 뭐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쿠오모 주지사는 여태까지는 아주 철면피로 절대 사임 안 하겠다, 뭐 미안하고 그거는 내 버릇이었고 뭐 상대방한테 나쁜 감정으로 한 건 아니었고 뭐 이런 헛소리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절대 사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탄핵 이야기까지 본격적으로 나왔으니 이제 사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보도가 됐습니다. 오는 4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연설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쩌면 2024년 대선에 본인이 출마하겠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입니다. 브라이트바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정확한 보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4월에 어떤 행사에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백악관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24년에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추측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브리지올리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월 20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1264명의 공화당원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CPAC,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모습을 드러내고 이 마가 정책에 대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이 CPAC 행사가 2월 28일 날 끝나죠. 그러니까 이 행사가 끝나고 이틀 뒤까지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계 복귀를 확정짓는 연설과 함께 공화당원들이 그 연설, CPAC에서의 연설 같은 것들을 보고 느낀 느낌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최근의 여론조사이고요. 근데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만약에 오늘 투표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뽑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1등을 했죠. 그런데 51%로 1등을 했고요. 그래도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2등을 한 사람이 마이크 펜스였다라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가 9%를 받으면서 2등을 합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이 마이크 펜스 9%,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7%를 받습니다. 7%. 3등을 했고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로 4위를 했고 밋 롬니가 5%로 5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3%를 받으면서 6위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12%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공화당원들 전체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마이크 펜스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뽑겠느냐 했을 때 트럼프를 뽑겠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1264명 중에서 6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45명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트럼프 빼고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트럼프를 빼고 2차 선택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1등이 누구였느냐? 마이크 펜스와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둘이 똑같이 22%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상당한, 이거 전혀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CPAC 행사가 열렸을 때에는 거기에서 여론조사가 있었을 때 펜스 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은 1%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지율, 거의 바닥이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이렇습니다. CPAC 행사 자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행사였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훨씬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약간 좀 기울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백 행사를 벗어나서 전국에 있는 공화당원 전체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이크 펜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층이 아직까지도 꽤 많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아젠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 아젠다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과연 이루어진 것이냐.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놓고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거 다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 둘의 콤비가 사실은 그 일을 다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할 때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그 자리에서 사회 보면서 이거 안내 못 받아줍니다. 각 이 주로 돌려보낼 테니까 이 주에서는 양쪽 다 선거인단 명부 보내온 주는 돌려보낼 테니까 그 주에서 다시 결정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해주길 우린 기대했는데 그거 안 했죠. 하라고 했는데 그 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그거 해라. 근데 그걸 안 했죠.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배신자다. 펜스는 배신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이 팍스뉴스에 복귀한 다음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 하면은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맥커네니 대변인의 답변은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이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전에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도 무엇 하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까지 그러니까 2월 말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주 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는 요청은 했지만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를 내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할 경우 그럴 경우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이 과연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일 거고요. 아직까지 2024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펜스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서 버리는 것은 그것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의 감성적인 선택일 수밖에는 없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마치 이 마이크 펜스를 미치 매코넬과 동급시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미치 매코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영 아니다. 능력 없고 가치 없고 이런 사람 공화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을 재임하는 동안에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펜스 부통령에게 부탁은 했지만 실제로 펜스 부통령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펜스를 조금 더 키워서 올리려고 하는 다시 부통령 자리로 이 러닝메이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다시 붙여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면은 드산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러닝메이트가 될지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유력한 후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에 워낙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유력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 저희가 좀 기억을 해두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겠느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다라는 의향은 분명히 하긴 했으나 하지만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2022년에 본인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 기반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라든가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될 것이고 공화당과 어쩌면 이별해야 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못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 기반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 아메리카 퍼스트 아젠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수층이 이 사람들을 놓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큰 세력으로 점점 세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는 출마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의 뒷심이 되어주겠다, 뒷배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후보감은 누구이냐?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러닝메이트는 또 누가 돼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 가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것은 지금까지 펜스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버리려고 했던 버리는 패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봐주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화당과 전체 보수주의자들의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처음에 내린 행정명령들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공중보건과 환경보호 그리고 과학보건이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해가지고요. 미주리주에서, 미주리주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랐는데요. 미주리주에서 에릭 슈미트라는 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덩달아서 11개 주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 11개 주에서 이 소송에 동참하겠다 하고서는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칸소, 애리조나, 인디애나, 캔자스,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총 12개 주입니다. 미주리까지 해서 총 12개 주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13,990호가 이게 우리 미국인들의 일자리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부담하기 힘든 그런 경제적인 악영향을 주었다. 에너지 정책 때문이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키스톤 X의 송유관 취소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 미국은 에너지 독립국가 아니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이 가솔린을 생산을 했던 그런 나라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도로화음에 탑을 돼가지고 지금 뭐 가스값 잔뜩 올라가고 있고 전기값이 다 올라가죠. 에너지원이 이게 되니까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더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자리까지 없어져 버릴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은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수를 걸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슈미트 이 장관이 걸어놓은 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조업, 농업, 그리고 에너지 생산은 미주리주의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주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의 근면성실한 미주리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정할 권한이 없는 행정명령을 함에 따라서 이 땅을 대대로 살면서 일해온 미주리 주민들이 흙먼지 속에 떠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릴 권한이 없는 그런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려놓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높은 에너지 요금에서 실직자까지 연방 규제 권한의 대규모 확장은 이 주의 거의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가 행정명령을 중단하려는 주들의 연합을 이끌고 미주리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요금들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은 자꾸 높아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몇만 명이 지금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 혼자의 행정명령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었어야 되겠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아무데나 그냥 갖다 막 명령하면 무조건 다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12개 주가 동참을 했다. 신기한 거는 여기 텍사스가 빠져 있습니다. 플로리다도 빠져 있고요. 텍사스, 플로리다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지금도 더 늘어날 상황일 것 같다. 미주리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로이 블런트라는 연방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근데 대표적인 라이노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선거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CNN에 출연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를 부정한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거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뭐 당연히 이 주민들한테 지금 많은 공격을 받았죠. 실제로 그 미주리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블런트 상원의원을 소환하자, 리콜하자라는 이제 캠페인이 벌어졌고요. 이 페이스북에 만들어진 캠페인 페이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상원의원으로 내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 블런트라는 상원의원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제 본인이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트럼프한테 반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또 민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눈을 뜬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물을 올려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근거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실용적인 결정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 의정 활동의 판단 근거들은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에서 실질적인 판단에서 그런 실용적인 결정을 했을 뿐이다. 프랙티컬한 결정을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년 말 임기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나온다고 해도 미주리 주민들이 안 찍어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 미주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예전에 미주리 주지사를 했던 에릭 그리텐스라는 인물을 더 지금
추켜 세우고 있는,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주리주 연방 상원 선거 내년 역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물론 뭐 탄핵 선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으나 그렇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CNN에 출연해가지고 부정선거 없다라고 아주 속편하게 이야기했던 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내년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것, 그런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란에서 나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쪽이 지금 미국하고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서는 이 이란의 핵 협상이 상당히 의미 없는 협상이다. 그냥 돈만 퍼주고 이란한테 자꾸 뭐 이것저것 갖다 주고 당근 주는 식으로 달래기 식으로 하는 협상인데, 이렇게 협상해 가지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핵 협상 탈퇴, 그리고 이란 제재 해가지고 이란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죠. 북한을 압박하듯이 이란도 같은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압박 중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인 게 가장 크고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했던 압박이 바로 은행 동결입니다. 외국에 있는 해외 은행 구자 중에서 이란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구자들을 다 동결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란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은행 구자들은 다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알 아라비아가 파르스 통신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내용. 그러니까 원래 기사는 이제 파르스 통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 파르스 통신이라는 데는 이란의 반관영 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정부 거고 절반은 민간인, 한국으로 따지면 뭐 MBC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파르스 통신에서 무슨 보도를 했냐 하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라크, 오만,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30억 달러를 풀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달에도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지난달에 파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을 때 한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협상 오고 간 것 없다. 그리고 이 제재는 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지 이 제재가 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 미국 행정부한테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 그럴지도 몰라. 아니면은 아니야, 요번에도 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어떤 쪽이 사실인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2.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대책, 해외 정책들 보면은 미국하고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그 나라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제재들을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제3자를 통해서 해외 원조를 해주는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미국 행정부가 뭔가 이란 측에다가 당근을 하나 주면서, 떡고물 하나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야, 핵 협상 다시 시작하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나 이라크, 오만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동결 자금을 풀어주라라는 명령이 이 바이든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추측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금이 한 8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8조가 넘는, 한 9조가 되는 그런, 9조가 넘죠. 9조가 넘는 돈인데 이런 자금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훨씬 더 많은, 이라크에 동결되어 있는 자산만 60억 달러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7조, 6조 6천억 정도 되니까 굉장한 거죠. 이런 자금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협상하자. 만약에 이게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란에서. 핵 협상하자라고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그 돈 갖다가 결국은 핵무기 만드는 데 쓸 게 빤한 것 아닙니까? 북한 보고 배웠는데, 북한 보니까
이리저리 하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구나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핵 농축률이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20% 농축률 가까이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얼마든지 지금 핵무기 만들겠다라고 덤벼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돈을 퍼부어주면 돈 갖다 쓸 수 있게 풀어줘 버리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줘 버리면 무기 만들 수 있는 거죠.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었다면 하루빨리 철회하고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 협상은 협상이고 제재는 제재입니다. 왜 제재를 풀어주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구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협상을 구걸하지 마라. 이란과의 협상하려고 뭐 구걸하지 마라. 북한과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구걸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해야죠. 당당하게. 과거 정부는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지금 정부는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트럼프가 한 건 무조건 다 잘못됐다. 무조건 다 돌려놔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니냐 하는 거죠. 무엇이 진짜 이 지구촌을 위한 결정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 텍사스주에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비센테 곤잘레즈라는 이제 히스패닉계 하원의원입니다. 이 하원의원이 이 하원제 사무국에다가 신고를 한 본인의 신고 내역을 보니까 중국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뱅크 오브 차이나라는 중국 은행으로부터 10만 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 수익으로 몇천 불 받은 것으로 2,501불에서 5,000불 사이의 이자 수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라는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 지역구가 좀 재미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이 텍사스 주에서 이 지역 선거구가 처음으로 이제 생겼는데 이 선거구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 하원의원만 선출이 되는 아주 전통적인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공화당 의원이 거기서 당선된 적이 없답니다. 계속 민주당 의원만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구라고 하는데 이 선거구에 지난 작년에 2020년 선거에 공화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아주 파란을 일으킨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크루즈 헤르난데스라는 델라 크루즈 헤르난데스라는 그런 후보가 나타났는데 이 후보가 단 6,000표도 안 되는 아주 간만의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겨뤘던 것 같습니다. 뭐 득표율이 47%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곤잘레즈 지금 하원 의원이 50.05%를 얻으면서 가까스로 당선되는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차하면은 공화당으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선거구가 된 것이죠. 요번에 이제 집중 타겟이 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는 현직 의원인 곤잘레즈 의원이 중국은행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받는 이자를 따져보면 이거는 다른 은행이 줄 수 있는 이자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 1%에서 최대 5% 정도 되는 이자율을 지금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행이. 그런데 이 중국은행은 어떤 은행이냐? 민간은행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계속 불로소득,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텍사스주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은 여기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15선거구라고 합니다. 제15선거구. 곤잘레즈 민주당 의원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은행으로부터 지금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뭐 그렇죠. 이자를 빙자한 뇌물일 가능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티나 호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정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여기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가 오는 22일부터 대면 수업을 한다,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낸 뉴욕타임즈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도한 다른 우파 언론에 보면 제목에 뭐라고 붙였냐면 기적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뉴욕에서 이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한다. 물론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 이미 등교 수업 일부 학교 하고 있고 중학생들도 이미 등교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근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을 지금 실시한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당연히 등교해야죠. 예. 다만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이제 계속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등교 수업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가을에 등교 수업이 한번 추진이 다 됐었다가 그랬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11월, 12월 지나면서 다 또 셧다운 했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몇 달 만에 등교 수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애틀랜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월 말부터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먼저 등교 수업을 시작을 하고 2월 둘째 주부터 3학년에서 5학년까지 그리고 6학년에서 12학년은 2월 셋째 주부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100%다 등교 수업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교육청마다 이렇게 옵션을 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저는 그냥 집에서 원격 수업 계속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등교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민주당주에서 등교 수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돈 때문이죠.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그 경기부양 법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경기부양 법안. 이제 오늘 하원하고 오늘 내일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내일 바이든 대통령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그 법안에 보면은 학생들을 어느 정도 이상 수업을 받게 해줘야 그래야 등교 수업을 해야 그래야 학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해야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등교 수업 하라고 하는 거죠. 아주 좀 웃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에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리고 공화당 전국의회의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공화당 상원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단체에다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이름 팔아먹지 마라.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브랜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브랜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타워도 있고 트럼프 골프센터도 있고 뭐 트럼프 이름이 붙어져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상호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고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아젠다 열심히 외치고 있을 때 공화당이 뭐 제대로 도와준 거 있느냐 이런 거 따져보면은 할 말이 사실 좀 많기는 한 것이죠.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잘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을 공화당이 입은 거는 있어도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나서서 도와준 건 사실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공화당이 왜 자기네들 기금 모금하는데 내 이름을 갖다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영어로 RNC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RNC에서 이메일을 발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메일 발송한 것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당신은 트럼프 레거시 멤버십에 가입하기를 초대받은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홍보성 광고 같은 그런 거죠. 트럼프 레거시 멤버십이라는 데 가입해라 라는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레거시 멤버십이라는 게 공화당이 운영하는 멤버십이긴 한데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공화당이 그 돈을 모은다고 해서 트럼프 이름으로 돈을 모으지만 그게 트럼프 선거 캠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마가 캠페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화당에서 자기들이 아는데 알아서 쓰겠다 이런 자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트럼프 이름을 붙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거를 행동을 한 것이죠. 공화당 쪽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들 이미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그 이름값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받은 후보들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트럼프가 나를 지지했다. 이거를 어필을 함으로써 더 많은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후보자가 잘 된다고 트럼프한테 뭐 돈 한 푼 들어오는 게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PEC 행사에서 지난달 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공화당 보수파를 선출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공화당한테 기금 주는 게 아니라 Save America PAC, 그 다음에 donaldjtrump.com 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기부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을 완전히 믿거나 공화당한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 것이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얘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공화당 내부에서 움직이는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의 움직임에는 항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체를 100%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대세고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는 뭐 8, 9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공화당 지도자들이 지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감추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공화당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공화당 쪽이 지금 벌이고 있는 선거기금 캠페인 쪽에 기부하시는 것보다는 Save America PAC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J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donaldjtrump.com 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후원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후원하시는 방법이다. 물론 난 트럼프 대통령 보고 후원하는 거 아니고 이 보수주의자들 공화당이 중심 세력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후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지금 뭐 RNC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거 자금 캠페인 쪽, 기금 모금 캠페인 쪽에다가 지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또 맞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파다, 뭐 반트럼프파다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갈라지는 것을 저희는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로 통합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3의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지키고 공화당 안에서 보수 통합을 이뤄내겠다라는 그 기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조에 따라줘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공화당이라는 하나의 당 안에 다 모여지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고, 뭐 어느 쪽을 지원하든 결국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젠다에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보도들이 또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 아직까지는 갈등의 골이 좀 남아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는 내용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이야기인데요. 리콜 서명자 수가 195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세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 길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랜디 이코노미라는 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리콜 게빈 2020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주도해 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랜디 이코노미라는 분이 기자들한테 195만 명 돌파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의 운명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 특별 선거에 대한 자격을 얻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150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149만 5,709명만 넘으면 그러면은 리콜 선거를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리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지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갑자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유인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전에도 벌써 한 여러 차례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이제 3월 17일까지 200만 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3월 17일이 되기 2주 전에 벌써 195만 명을 넘어섰다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숫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 측에서는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다. 정치적인 공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뭐 반발할 문제입니까? 본인이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왜 본인이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잘못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정치적인 공략에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떤 국민이 그거를 그렇다라고 끄떡여주고 보겠습니까? 리콜은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